불법 정책보다 훨씬 오래된 게 깔려 있습니다. 지도입니다. 우리 발밑의 지도가 이미 대한민국을 세계 몇 안 되는 특이한 자산 포지션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이 얘기가 끝나면 아마 오늘 밤 수도꼭지를 한 번은 다시 보시게 될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강원도 태백으로 가겠습니다. 해발 900m 근처 산속 안내판을 따라 한참 올라가면 검룡소라는 이름의 작은 웅덩이가 나옵니다. 실물을 처음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게 다예요. 서너 명이 둘러앉으면 꽉 차는 크기, 관광지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규모. 그런데 이 웅덩이에서 물이 하루도 쉬지 않고 솟구쳐 오릅니다. 한겨울 영하의 날씨에도 얼지 않아요. 수온이 사시사철 9도 언저리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물이라 바깥 날씨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요. 이 웅덩이는 공식적으로 한강 발원지입니다. 서울 한복판을 가르는 그 한강, 다리 하나 건너는데 차로 몇 분씩 걸리고 서울 구간에서 강폭이 넓은 곳은 1km를 훌쩍 넘기는 그 강이 저 산속 바위 틈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온 물이 정선을 지나고 영월을 지나고 충주를 거쳐 양평 두물머리에서 북한강과 만나서 서울을 관통하고 서해로 빠져나가요. 검룡소에서 하구까지 500km가 넘습니다. 태백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산속도 아니고 시내 한복판이에요. 상가 건물 사이에 황지연못이라는 작은 연못이 있고 여기서 하루 5,000톤에 가까운 물이 솟아납니다. 이게 낙동강의 시작점입니다. 여기서 출발한 물이 안동을 감아돌고 대구를 지나 부산까지 내려가서 남해로 들어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강이에요. 자, 이제 나머지 강도 찍어보겠습니다. 금강은 전북 장수 신무산 뜸봉샘에서 시작해 대전을 지나 공주부여를 감아돌고 군산 앞바다로 나갑니다. 섬진강은 전북 진안 팔공산 자락 대미샘에서 시작해서 임실과 곡성과 구례를 지나 광양만으로 흘러들어가요. 영산강은 전남 담양 용소에서 시작해 광주와 나주를 지나 목포 앞바다로 빠집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상한 점 눈치채신 분 계신가요? 5개 강이 전부 이 땅 안에서 태어나서 5개 강이 전부 이 땅 안에서 바다로 사라집니다. 국경 밖에서 흘러 들어오지도 않고 국경 밖으로 흘러나가지도 않아요. 공정하게 짚고 갈 게 있습니다. 한강 전체로 따지면 완전한 얘기는 아닙니다. 두물머리에서 남한강과 만나는 북한강, 그 물줄기의 출발점은 북한 강원도 쪽입니다. 임진강도 마찬가지로 북쪽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100% 폐쇄형 하천 국가라고 말하면 그건 과장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점,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로 물 협정을 맺어야 하는 상황, 상류 국가가 대형댐을 지어 물길을 막을까봐 밤잠을 못 이루는 상황, 이런 시나리오가 우리 경제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특이한 일인지 지금부터 세계 지도를 다시 보시죠. 첫 번째, 인더스강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를 흐르는 강이에요. 히말라야에서 시작해 인도를 거쳐 파키스탄으로 내려갑니다. 파키스탄이라는 나라, 인구 2억 4천만 명이 넘는 대국의 농업과 생활용수 상당 부분이 이 강 하나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 젖줄의 수도꼭지를 옆 나라 인도가 쥐고 있습니다. 두 나라 사이가 워낙 좋지 않으니까 1960년에 세계은행이 중재해서 인더스 수조약이라는 걸 맺었습니다. 강을 동쪽 지류와 서쪽 지류로 나누고 서쪽 물은 파키스탄이 쓰도록 보장했어요. 이 조약이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두 나라가 그 후로 전면전을 여러 차례 치렀는데도 이 조약만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총은 쏴도 물은 안 잠갔어요. 그만큼 이건 넘으면 안 되는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4월 인도령 카슈미르 관광지에서 무장 공격이 발생해 관광객 26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인도 정부가 배후로 파키스탄을 지목하면서 인더스 수조약을 즉시 중단한다고 선언해버렸어요. 65년을 버텨온 안전장치가 하루아침에 멈춘 겁니다. 5월에는 두 나라가 실제로 무력 충돌까지 갔다가 휴전에 합의했지만 조약의 효력 정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인도 외교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키스탄의 테러가 종식됐다고 확신할 때까지 조약은 보류다. 핵을 가진 두 나라가 지금 이 순간에도 물 하나를 놓고 서로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콩강입니다. 스케일이 더 큽니다. 티베트 고원에서 시작해서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을 차례로 지나가요. 하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강은 밥이자 물이자 삶 그 자체입니다.
수천만 명의 밥그릇이 이 물살에 얹혀 있어요. 그런데 상류에 앉아있는 나라, 중국입니다. 중국은 자기 영토 안구간을 란창강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대형댐을 계속 지어왔습니다. 본류에만 11개가 넘습니다. 댐이 있다는 건 스위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물을 가둘 수도 있고 풀 수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 스팀슨 센터 보고서는 2018년 이후 메콩강 유역의 댐 50여 개에서 건기에 갑자기 방류된 물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삼각주 생태계를 뒤집었다는 분석을 내놨어요. 안 줘도 문제, 예고 없이 줘도 문제인 겁니다. 베트남 메콩 삼각주에서는 강물이 약해진 자리로 바닷물이 밀고 올라와서 논이 소금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형이에요. 메콩강은 이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외교 카드가 됐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하류 국가들을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중국은 중국대로 협력기구를 만들어서 방어에 나서고 있어요. 세 번째는 성격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싱가포르입니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부자 나라, 깨끗한 도시, 아시아 금융 허브. 그런데 이 나라가 건국 이래 단 하루도 마음을 놓지 못한 문제가 물입니다. 국토는 서울보다 조금 큰 정도인데 산이 없어요. 산이 없으니 강이 없고 강이 없으니 저장할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962년 협정에 따라 옆나라 말레이시아에서 파이프로 원수를 사옵니다. 이 협정 만기가 2061년이에요. 한 나라의 생존이 계약서 한 장에 걸려 있는 겁니다. 싱가포르가 이 리스크를 없애려고 국가 차원에서 만든 개념이 4개의 수도꼭지입니다. 첫째, 저수지 빗물. 둘째, 말레이시아 수입 원수. 셋째, 하수를 초고도 정수해 다시 마시는 뉴워터. 넷째, 바닷물을 담수화한 물. 지금 싱가포르는 자기 나라 사람들이 마시는 수돗물의 상당 부분을 하수 재처리한 물로 채우고 있어요.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기술은 자랑이 아니라 절박함의 결과예요. 자,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은 물을 사오지 않습니다. 물 때문에 옆 나라와 조약을 맺지도 않고 상류국 눈치를 볼 이유도 없어요. 태백에서 솟은 물이 서울을 지나 서해로 나가는 그 전 과정에 결제 도장을 찍는 나라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공정하게 하나 짚을게요. 우리도 물이 넘치는 나라는 절대 아닙니다. 연평균 강수량은 1300mm대로 세계 평균을 웃돌지만 인구가 조밀해서 1인당 가용 수자원량으로 환산하면 세계 평균의 6분의 1 수준까지 떨어져요. OECD 자료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가용 수자원 대비 물 수요 비율이 40%가 넘어서 OECD 내에서 가장 심각한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됩니다. 게다가 비의 절반 이상이 여름 두어 달에 몰려서 쏟아지고 그대로 바다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물이 무한정 많은 나라는 아닙니다. 다만 물의 주권을 100%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21세기 후반의 경제 지도에서 진짜 자산이 되는 건 양이 아니라 주권입니다. 인더스와 메콩과 나일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 그 증명이에요. 이제 반대쪽을 보겠습니다. 바다입니다. 우리는 삼면이 바다다. 이 말을 초등학교 때부터 듣고 자라서 아무 감흥이 없으실 텐데 숫자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립해양조사원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다시 측정해서 올해 공표한 우리나라 해안선 총 길이는 15,270km입니다. 12년 전보다 307km가 더 늘었어요. 서울에서 부산이 약 400km니까 그걸 38번 왕복하는 거리가 이 좁은 나라 해안선입니다. 왜 이렇게 길까요? 서해와 남해의 섬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해안선이 복잡하게 꼬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유인도와 무인도를 합치면 3,000개가 훌쩍 넘어요. 특히 전남 서남해안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다도해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바다가 성격이 전부 다릅니다. 동해는 수심이 깊고 해안선이 단순하고 파도가 시원해요. 남해는 섬이 흩뿌려져 있고 물이 잔잔해서 양식업이 자리 잡았습니다. 서해는 수심이 얕고 조수 간만의 차이가 극단적이에요. 인천 쪽은 밀물과 썰물의 높이 차이가 9m 가까이 벌어집니다. 3층 건물 높이만큼 바닷물이 하루 2번 들어왔다 나가는 겁니다. 이 극단적인 조수차가 만들어낸 게 서해 갯벌입니다. 갯벌은 아무데나 만들어지지 않아요. 조수 차이가 크고 강에서 내려온 고운 흙이 오랜 세월 쌓이고 파도가 그걸 쓸어가지 않을 만큼 잔잔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곳이 지구상에 몇 곳 없어요. 유럽 북해 연안, 북미 동부 연안, 아마존 하구, 그리고 우리 서해안입니다. 2021년에 유네스코가 서천, 고창, 신안,
보성 순천 갯벌을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인 2025년 7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서산, 고흥, 여수, 무안 갯벌이 확대 등재에 성공했어요. 우리 갯벌이 자연유산으로서 두 단계 확장된 겁니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핵심 이유는 생물 다양성이에요. 이 갯벌이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오가는 철새들의 중간 급유소 역할을 합니다. 시베리아에서 호주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나는 새들이 여기 내려앉아 배를 채우고 다시 날아가요. 이 자리가 사라지면 그 항로 전체가 끊어집니다. 경제적으로도 갯벌은 그냥 진흙밭이 아니에요. 국립생태원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갯벌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매년 승용차 11만 대가 뿜는 양과 맞먹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에 이건 그냥 자연이 아니라 국가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 자산은 돈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갯벌 1cm가 쌓이는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지금 서해에 깔린 그 진흙은 수천 년짜리 국채예요. 이번엔 정반대 얘기입니다. 바다가 없는 나라들입니다. 지구상에는 바다에 전혀 닿지 못하는 내륙국이 40개가 넘습니다. 몽골이 대표적이에요. 칭기즈칸의 나라, 초원의 나라. 그런데 이 나라도 자국 산업이 대부분 수출로 먹고 사는데 바다로 나갈 통로가 없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 항구를 빌려 써야 해요. 볼리비아는 더 뼈아픕니다. 원래 이 나라는 태평양에 접한 해안선을 갖고 있었어요. 1879년 태평양 전쟁에서 칠레에 패하면서 그 땅을 통째로 잃었습니다. 그 뒤로 100년이 훨씬 넘도록 바다를 되찾겠다는 게 국가적 수건이 됐어요. 매년 바다의 날을 지키고 해군을 유지하고 티티카카 호수에서 훈련을 합니다. 2013년에는 볼리비아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칠레를 제소했어요. 칠레에게는 볼리비아의 바다 접근권을 놓고 협상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2018년 10월 판결이 나왔는데 결과는 볼리비아의 패소였어요. 칠레에게 협상 의무는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판결 당일 볼리비아 라파스 거리는 침통해졌다고 합니다. 국민 대부분이 자기가 태어나기 100년도 전에 잃어버린 바다를 아직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에티오피아도 있어요. 인구 1억 3천만 명이 넘는 대국입니다. 그런데 1993년 에리트레아가 독립하면서 해안선을 통째로 잃고 내륙국이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내륙국이 지금 에티오피아입니다. 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을 옆나라 지부티 항구에 의존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사용료가 매년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2024년 1월 국제사회가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소말릴란드와 항구 사용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홍해 항구 베르베라를 50년간 빌리고 그 대가로 에티오피아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승인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소말리아는 즉시 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홍해 일대 정세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항구 하나 때문에 아프리카 뿔 지역 전체가 요동친 거예요. 이 나라들 입장에서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평택항을 보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리고 이건 그냥 감상이 아니라 숫자로 나옵니다. 2025년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2,488만 TEU로 역대 최대를 경신했어요. 이 중 환정 물량이 1,410만 TEU, 세계 2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배가 부산에 들렀다가 다른 나라로 갈아탑니다. 우리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된 게 우연이 아니에요. 삼면이 바다로 열려 있고 그 바다들이 성격이 달라서 항구 특성도 다양합니다. 조선업이 세계 최상위권인 것도 해운이 이렇게 발달한 것도 뿌리를 따라가 보면 이 지형에 닿아요. 산업정책 이전에 지도가 먼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지도의 마지막 특권, 압축입니다. 서울에서 KTX를 타면 부산까지 2시간 남짓, 강릉은 2시간이 채 안 걸립니다. 여수 앞바다까지도 3시간 언저리예요. 마음만 먹으면 하루 안에 산 정상과 바다를 다 밟을 수 있습니다. 서울 안쪽도 마찬가지예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걸어가면 등산 입구가 나옵니다. 북한산, 관악산, 인왕산, 도봉산, 아차산, 남산. 인구 950만 명이 사는 대도시 안에 산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흔치 않아요. 북한산은 아예 국립공원이에요. 수도권 한복판에 국립공원이 자리 잡은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이 압축이 무슨 뜻이냐? 물류 비용이 낮다는 겁니다. 원자재를 항구에서 내려서 공장까지 옮기는 거리, 완성품을 공장에서 항구로 다시 옮기는 거리, 인력을 도시에서 산업단지로 실어 나르는 거리, 이게 다 짧습니다. 미국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까지 트럭으로 사흘,
중국은 상하이에서 청두까지 열차로 이틀이 걸려요. 우리는 국토 어디에서 어디로 가도 반나절 안에 끝납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와 현대차와 포스코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그 뒤에는 이 압축된 국토라는 조건이 깔려 있어요. 산이 많은 게 옛날에는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농사지을 땅이 부족했고 길을 내기 어려웠고 마을과 마을이 산으로 끊겼어요. 옆마을 가려면 고개 하나를 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이 남긴 게 있어요. 이 좁은 나라의 사투리가 이렇게 다양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경상도와 전라도가 다르고 충청도와 강원도가 다르고 제주도는 아예 다른 언어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같은 경상도 안에서도 부산과 대구와 안동 말이 전부 달라요. 음식도 그렇습니다. 산이 마을을 갈라놓으니까 각자 자기 지역 재료로 자기 방식대로 요리했어요. 그래서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제주의 밥상이 전부 다르게 발전했습니다. 국토 면적 대비 향토 음식 가짓수로 따지면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수준이에요. 바다는 또 다른 걸 줬습니다. 미역, 김, 다시마, 멸치, 오징어, 낙지, 조개, 게. 이걸 국으로도 먹고 무침으로도 먹고 젓갈로도 담급니다. 해조류를 일상적으로 먹는 문화권 자체가 세계에 흔치 않아요. 요즘 김이 수출 효자 품목이 된 게 갑자기 생긴 현상이 아닙니다. 관세청 자료 기준으로 2024년 한국 김 수출액이 사상 처음 1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수천 년 쌓인 식문화가 그대로 상품이 된 거예요. 겨울이 추운 대신 우리는 온도를 만들었습니다. 방바닥 아래로 열기를 통과시켜서 바닥 전체를 데우는 방식인데 이 정도로 정교한 난방 문화가 발달한 곳은 세계적으로 드물어요. 지금 아파트 바닥 난방도 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겨울에 방바닥에 등을 붙이고 누웠을 때 그 느낌, 그거 수천 년짜리 유산이에요. 정리해 볼까요? 물의 주권을 온전히 가진 땅, 세 방향으로 열린 바다와 15,270km의 해안선, 수천 년이 만든 세계유산 갯벌, 국토의 63%를 덮은 산과 그 산이 만들어내는 물, 화산섬 제주와 온천과 사계절, 그리고 이 모두가 하루 생활권 안에 압축되어 들어가 있다는 사실.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 부산항이 세계 2위 환적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K뷰티와 K푸드가 세계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 그 밑을 파 들어가면 결국 이 지도에 도착합니다. 우리는 이 땅이 좁다고 투덜대며 살아왔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세계 지도를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작냐 싶었어요. 그런데 정작 21세기 자산으로 보면 면적은 이 땅이 가진 항목 중에 가장 덜 중요한 항목이었습니다. 넓은 땅은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넓기만 하고 물이 없는 땅, 물은 있는데 바다로 못 나가는 땅, 바다는 있는데 상류가 옆 나라인 땅, 이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조건들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판이 움직여야 하고, 마그마가 식어야 하고, 계절풍이 불어야 하고, 조수가 진흙을 수천 년 쌓아야 합니다.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구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대국이 흉내낼 수 없다는 말은 감정이 아니라 그냥 사실